대전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차별하면서 시어머니에 의해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했죠. 시어머니 말로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저 때문이라나요? 참 억울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남편의 죽음, 그 슬프고 억울한 죽음이 저 때문이라니 가슴에 대못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칼날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제 사주가 너무 세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거라면서 말입니다. 저의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무속신앙에 굉장히 남다른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던 분이었죠. 희한하게도 연애 시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유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너는 그거 회사 나가서 일하는 거 돈 얼마나 번다고 집안 꼴을 이러고 사는 거니? 너 내 말 잘 새겨 들어라. 나는 우리 석훈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주름진 옷 입힌 적 없었다. 세상에 남자가 모양새를 괜찮게 하고 다녀야 바깥 일도 잘 되는 거야. 아니 너는 네 와이프한테 옷 하나 달아달라는 말도 못해? 이래서 내가 결혼할 때부터 너 회사 그만두라고 했던 거야. 무슨 얼마나 돈을 벌어보겠다고 맞벌이를 한답시고 남편은 생거지꼴을 하고 다니게 하고 말이야. 아니 이거 당연히 주름 가는 옷이잖아. 엄마는 무슨... 가만히 보면 엄마 이 사람한테 잔소리 못해서 아주 안달난 사람 같은 거 알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그렇게 이건 어떻게 하라고 하질 않나. 아휴 엄마 나 이제 결혼했어. 결혼했으면 내 생활 내가 이 사람이랑 알아서 하게 좀 놔둬. 뭐야? 내가 뭘 안달복달이 나기는. 얘, 너 집에 가서 얘한테 나 때문에 시집살이 한다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아니 내가 이 정도도 얘기 못해? 남도 아니고 내가 어미로서 내 아들내미 옷 좀 잘 입히라는 말도 못하느냐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 정말.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더니만은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여자가. 그런 소리를 대체 요즘에 누가 해? 엄마야말로 이 사람한테 자꾸 그러지 좀 마. 나는 엄마가 석진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을 때도 이럴까봐 겁이 나 죽겠어. 이 사람도 자기 친정 가서는 귀한 사람이야. 나랑 결혼했다고 이렇게 엄마한테 와서 매번 쓴소리 듣고 가야 할 사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내가 처갓집 가서 맨날 엄마가 이 사람한테 하듯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한번 생각을 해봐. 엄마 아들내미가 처갓집 가서 좋은 소리 하나 못 듣고 매번 잔소리만 듣고 오면 엄마 좋을 것 같아?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 처갓집 가서 잔소리를 듣고 와? 너희 친정집에서 우리 석훈이 뭐 마음에 안 드신다니? 아니 얘가 어디 가서 잔소리 들을 애가 아닌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유 엄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봐봐 지금도 엄마 그러네. 내가 어디 가서 잔소리 듣고 온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럴 양반이 왜 자꾸 미영이한테는 뭐라 그러는 거야? 그만 좀 해요. 엄마 자꾸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집에 안 오려고 하는 거야. 미영이 엄마한테 며느리지만 나한텐 나랑 평생 같이 갈 사람이야.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왜 내 와이프한테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 저거 말하는 거 좀 봐. 이래서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다고 하나보다. 석진이나 너나 아주 똑같아. 그래도 천만다행히 우리 남편이 중간 역할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친 듯이 잔소리를 할 때면 남편 역시 제 앞에 떡하니 서서는 미친 듯이 시어머니가 제게 해대는 잔소리를 막아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아들만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 거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였지만 그래도 나름 장거리 시댁이라서 나쁘진 않았어요. 하긴 그것도 잠깐이었네요. 남편과 제가 직장을 반려견과 함께 이사를 하면서 저희는 시어머니와 꽤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시어머니 댁이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시월드에 입성한 듯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제 시어머니였던 그분, 무속신앙에 단단히 빠져있는 분이라고요. 시댁과 가까워지면서 제가 그걸로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부적만 봤다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머니, 저희가 없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정말 싫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시고 오실 때 제가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 댁도 자주 가는데, 그리고 제발 저희 집에 부적 좀 붙여놓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 둘 다 부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둘 다는 무슨 둘 다야. 그냥 네가 안 좋아하니까 우리 석훈이도 그냥 맞춰주는 거겠지. 석훈이 걔가 어렸을 때부터 나랑 구판이네 절이네 얼마나 많이 다녔는 줄 알아? 그런데 무슨 석훈이가 부적을 싫어하네 마네. 예, 우리 석훈이 그 좋은 대학 들어갔던 것도 다 내가 비싸고 좋은 부적 써가지고 대학 들어갔던 거야. 석훈이한테 한번 물어나 봐라. 걔도 똑같이 그 말 할걸? 내가 써준 부적 덕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석훈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거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석훈 씨 머리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다 그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했으니까 들어간 거지. 그게 무슨 부적 덕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도련님도 좋은 대학 들어갔어야죠. 얘 봐라. 너는 또 말대꾸냐? 또 말대꾸야. 내가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야. 뭐가 그렇게 말이 많어? 아주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뜨겠다. 그냥 한 번에 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저한테 그렇게 당신 큰아들은 머리도 영특하고 인물도 훤해서 저 같은 여자보단 훨씬 좋은 여자 만났을 거라고 신세한탄을 했던 분이 꼭 자기가 불리한 순간이 되면 부적 덕에 당신 큰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부적 덕에 당신이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정정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럼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60대면 충분히 건강하고 젊으신 나이죠. 그걸 가지고 다 부적 덕이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는 자기 인생이 잘못될까봐 어쩌나 하고 늘 염려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고부가 가장 많이 싸웠던 이유는 저희 부부의 허락 없이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어디 드라마에 나온 거 가지고 지어낸 거 아니냐?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시려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주변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로서 말씀드린 건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일부 부모님들은 자식을 당신들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일까요? 자꾸 이야기하면서 제 시어머니였던 그분을 험담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험담하는 거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아마 세상을 먼저 떠난 제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거나 제 이야기에 많이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면, 글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문제 때문에 이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너 말이야. 이거 내가 너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붙인 거 아니고 너한테 보낸 거니까 꼭 붙여라. 석훈이 자는 머리베개에도 붙이고 네 자는 머리베개에도 붙이고 그리고 필시 너는 가방이 부적을 지니고 다녀야 해. 미영이 네가 기가 너무 세대잖니. 이렇게라도 해서 네 기를 좀 죽여야 우리 석훈이랑 네가 균형 있게 잘 살 거 아니야. 아, 어머니, 또 점집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시지 말라니까요. 맞는 것도 잘 없고 매번 어머니한테 복채로 많이 돈 받아간다면서요. 그 사람 아무래도 영 이상해요. 휴가 아니라 이거 사. 너는 어떻게 된 게 어른이 그냥 얘기하면 네 알겠다 하고 하는 법이 없니? 그냥 내가 붙이라고 하면 붙여. 내가 뭐 너희들한테 안 좋은 거 갖다 줬겠냐고. 좀 잔말 좀 하지 말고 하는 대로 좀 해라. 그놈의 기. 제가 지금까지도 그 점집이 어디인지 알아내지 못했는데 언제고 그 점집이 어디인지 알게 된다면 직접 가서 한번 따지고 싶어요.
대체가 누가 기가 센 거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사주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별로 용하지도 않은 그 점집을 남편과 시동생이 어렸을 적부터 다녔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시아버님과도 이혼했고요. 그런데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렇게 점집을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소유욕과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 건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동생 역시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죠. 엄마, 내가 미리 얘기해 두는 건데 혹시라도 가서 석진이 장모님 되실 분한테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 내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네, 어머니, 오늘은 가셔서 서방님 결혼식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상결례가 자세한 얘기하자고 있는 자리지. 그럼 뭐 서로 가식 떨려고 있는 자리냐? 자세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들 사주가 어떠니까 서로 뭘 조심하고 웬만하면은 결혼식 날짜도 좀 바꾸고 그런 쪽으로 가자고. 나랑 미영이랑 지금 얘기한 게 이런 거야. 아니 거기 가가지고 사주 보고 뭐 한 걸 왜 얘기해? 그렇게 걸리면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이미 결혼식 하겠다고 다 날 잡아놓고 상견례까지 가는 마당에 거기 가가지고 사주가 안 맞습니다 이럴 거야? 엄마 기억 안 나? 나 미영이랑 결혼할 때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는데. 제발 그런 거 좀 따지지 마. 그 점쟁이 말대로 된 거 있어? 그 점쟁이 말대로였으면 나 지금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야 돼. 석진이 그 자식은 어디 가서 연예인이라도 해야 했던 거고.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상견례 자리에 가려고 할 때도 당신이 보고 오신 사주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종이에 적어가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서서 겨우겨우 뜯어말렸죠.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에도 시어머니가 상견례장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따님 사주가 너무 셉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말 하마터면 그 결혼을 못할 뻔했었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니 시동생을 아꼈고 저 역시 시동생이 저를 너무 잘 따르고 늘 많이 신경 써줬기에 제 친동생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렇게 비유하긴 뭐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셀 리가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쳤죠. 엄마 진짜 왜 그래?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거기서 그런 소리를 대체 왜 해?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수진이 어머니 아버님이 좋다고 하셨을 것 같아?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내 전화도 안 받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해.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한 거냐고. 아니 그 집안 사람들이 괜히 자기들 마음에 찔리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 집 용한 집이야. 수진이 걔가 사주에 남자가 많다잖니. 그래서 내가 그냥 물어본 거야. 이전에 혹시 파혼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한번 했던 건 아닌지. 어차피 결혼하는 마당에 나중 가서 들킬 거 미리미리 다 알고 나면 좋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엄마가 건강검진이면 이것저것 다 떼우라고 해서 수진이 걔 불편한 거 내색도 안 하고 다 해왔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자리에서 뭐? 결혼한 적이 없냐고? 엄마 그 말 대체 무슨 뜻으로 한 거야? 무슨 뜻으로 한 거냐니까? 시어머니가 친 대형 사고. 그 대형 사고는 역시나 시어머니 말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또 그 이상한 점집에서 무슨 말을 듣고 온 것인지 상견례장에서 사돈이 될 분들한테 대개 따님이 결혼했던 적은 없는지 아니면 아이를 낳았던 적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게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그런 무례한 질문을 했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 앉아 계실 수 있었을까요? 우선적으로 저라면 저는 절대로 그 결혼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체 내 자식을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봤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한 행동이 당연한 거라며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문제... 엄마 지금 점집 갈 게 아니라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엄마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
대체 뭐가 그렇게 늘 불안해서 다른 사람한테 엄마 인생, 우리 인생, 뭐 별의별 집안일 다 물어보고 다니는 거냐고. 그 사람이 무슨 신이야? 아니 됐어. 그 인간 점집 어디야? 어디냐고. 내가 아주 당장에 쫓아가서 그 망할 점집을 다 부서뜨리든가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어머, 얘가 너 제정신이야? 네가 거기를 어디라고 가? 그 점집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 전보겠다고 올라오는 곳이야. 니들 둘 다 똑같이 나처럼 자식 낳아봐야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거야. 내가 자식이나 낳을 수 있을까? 엄마가 이렇게 매번 초치면 자식은커녕 나 결혼도 못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엄마 진짜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 난 그거 100번 1000번 이해가려고 해. 어렸을 땐 왜 그렇게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나 몰랐는데 이젠 알 것 같아. 엄마 내 방에도 부적 붙여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발 그만 좀 해. 여기서 네 아버지 얘기가 왜 나와? 그 인간 얘기가 왜 나오냐고. 어차피 나 그 인간이랑 살았으면 단명했을 거라더라.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런 인간 내 앞에서 내 명줄 갉아먹을 바엔 애초에 갈라서 버리는 게 나았어. 나랑 미영이랑 가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엄마 정말로 이번엔 끼어들지 마. 엄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석진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둘이 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진짜 그만해.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한 번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얘기한다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이 아니라 주유소를 통째로 불을 질러버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엔 남편과 제가 시동생을 데리고 함께 그 집에 갔어요. 아휴, 그 집에서 저희 부부한테 물 안 끼얹은 게 다행이었죠. 이미 제 동서가 될 뻔했던 그 여자는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사돈이 될 뻔했던 그분들도 쌍욕 나올 것 같은 거 참는 거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인생 제대로 살고 싶으면 당장에 어머니와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어머니 그 점 보는 거 그만두게 하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제가 저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어야 했어요. 어쩌면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면 남편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니 말씀이 맞나 봐. 내가 너무 기가 세고 내가 당신이랑 맞지도 않는 사람인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매번 자꾸 이렇게 애도 유산되고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고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이런 부부들 많아. 우리만 이런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 불임도 많고 아무튼 사람들 다들 음식도 문제고 생활 방식도 안 좋아서 임신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은 거잖아. 그리고 왜 자기가 문제야?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더 힘든 거지.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여태껏 나랑 똑같이 엄마 말 신경 안 썼으면서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단 조리원 들어가서 몸 잘 쉬고 그러고 나오자. 그러면 되잖아. 저희 부부는 그 누구 못지않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 사랑하는 서로를 반반씩 닮은 아이를 낳아 예쁘게 잘 키워보자 하는 마음은 연애 때부터 간절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초기도 무사히 지났고 막달까지 순탄하게 갔기에 이번엔 우리 아이를 안아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출산했고요. 그런데 조리원에서 며칠만 기다리면 내 품에 안아볼 수 있을 것 같던 아이가 결국 인큐베이터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제 마음도 몸도 무너져 내렸어요. 마음이 정말 약해져서 시어머님 말대로 내가 너무 기가 세서 그게 문제인 건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남편도 나랑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미영아, 양말 꼭 신고 있어야 한다니까. 아이 낳고 관리 잘못하면 정말 아프대. 미영아, 우리 잠깐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하고 올까? 미영아. 우리 남편 조리원에서 저와 함께 생활했죠. 일부러 제일 좋은 방을 골라서 말입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을 통틀어 그 시기에 남편이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줬던 것 같아요. 많이 무너져 내린 저를 알아차려서였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으니 상처도 보다 빠르게 아물어 갔습니다. 물론 그 깊이 패인 상처는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몸을 회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겨우 3살이 오르고 있던 제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게 지금 이 사람 앞에서 할 소리예요?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어떻게 된 게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 말만 듣고 와서 미영이한테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애 안 낳아도 돼. 안 낳을 거야. 그리고 나 앞으로도 엄마 안 볼래요. 엄마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마. 엄마가 서운하다고 해도 나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고 죽을 때까지 엄마 얼굴 안 볼 자신 있어. 나 이 말 진심이야. 너 어디서 네 어미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나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속상해서. 내가 너를 몰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이 지금 심정이 어떤지 내가 모르겠냐고. 사내라면 자기 새끼 한번 품에 안아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데 옆에 있는 여자가 싫어질 못하니 새끼 안아보기를 해. 새끼한테 아빠 소리 한번 듣기로 했어. 시험관을 해봤자 미영이 제 몸이 저 모양인데 애를 또 잘 낳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대리모를 구하든가 아니면 옛날처럼 씨바지라도 쓰자 이거야. 내 말이 틀려? 야 미영아,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지금 이게 너무한 거니? 너도 너무한 거야. 남의 집에 시집와서 장손대 다 끊어놓은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남편은 오시지 말라고 한사코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멋대로 들어왔죠. 그러더니만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대리모를 구하던가 옛날처럼 씨바지를 해서라도 애를 낳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저런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뱉으면서라도 똑같이 대들고 싸웠을 텐데 당시에 저는 몸도 마음도 성치 않았던 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더 우라가 치밀었겠죠. 시어머니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당장 나가시라고,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또다시 문을 쾅쾅 두들겼어요. 그냥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안 먹힐 것 같아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아예 아파트 밖으로까지 나갔죠. 아파트 바로 건너편이 파출소였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시어머니와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질 것 같아서 남편이 길 건너 파출소를 향해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저한테서 떨어뜨려 놓고 싶었겠죠. 아이고 석훈아, 아이고 사람 살려. 그냥 시어머니가 나한테 욕을 하게 그냥 두지. 그랬다면 남편은 지금쯤 제 옆에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바로 코앞이 경찰서였는데 남편은 그 길을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파출소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무지막지하게 달려와 내 남편을 치다니요. 밖에서 들려오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과 함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고요. 그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제 휴대전화는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정말 받기 싫더군요. 받으면 안 될 것만 같았던 전화였어요. 현장에서 사망. 현장에서 사망한 남편. 아직도 현장에 누워있던 남편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선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잊혀져라 하다가도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내 남편인데 그 마지막 모습을 내가 감히 잊어야 하나? 참 혼란스럽기도 해요. 사고 당시에는 더했어요.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건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석훈이 어떻게 살려낼 거냐고. 아이고 석훈아, 아이고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렇게 죽어.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안 된다, 석훈아. 왜 네가 먼저 가니? 왜 네가 나를 두고 먼저 가?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아이고, 나도 데려가라, 나도 데려가.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듣는 이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어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내가 울고 있는지 울고 있지 않은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울고 있는 거였고 눈을 감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형이랑 똑 닮은 우리 시동생, 마음씨까지도 형과 똑같아서 그렇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형수, 이러다가 형수까지 큰일 나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조리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동생의 부축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눈앞이 번쩍했어요. 말 그대로 번쩍하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도 나는 것 같았죠. 아마 그 자리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셨다면 난리가 나셨을 거예요. 천만다행히도 저희 외가 쪽 식구들이 와 있던 터라 부모님은 배웅을 하실 겸 나가셨죠.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는데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나를 더 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기억은 안 나는데 시동생이 말하길 제가 거의 발악을 떨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말이에요. 지금 적는 내용은 시동생이 얘기해 준 걸 적는 거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동생 말로는 제가 고개를 쳐들더니만은 귀신이라도 쓰인 사람처럼 시어머니한테 악을 썼대요. 발을 동동 구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말입니다. 더 때려요! 더 때리라고! 더 때려보라고! 왜 못 때려? 하루 온종일 몇 날 며칠을 내가 당신한테 잡아먹었다고 나한테 욕을 하질 않나. 나라고 속이 좋을 것 같아. 내 남편이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붙잡기만 했어도 현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을 그 사람이 내가 나 힘들다고 울면서 죽치고 앉아있는 바람에 어머님 쫓아나가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을 죽였어요? 우리 석훈 씨 죽인 거 그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석훈 씨 죽인 거라고요. 내가 아니라. 저는 제가 저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실신을 했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마지막은 다 지키겠다고 다 맞지도 않은 수액 바늘을 빼고서 비틀비틀거리며 남편을 장지로 옮기는 버스에 올라타 함께 갔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사람 인생 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태산같이 넓고 듬직한 덩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 고작 관 하나에 들어가 누워있으니 말입니다.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남편을 묻어두고 내려오면서 저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함께 친정에 가자는 친정 부모님의 만류를 거부하고 저는 홀로 남편과 함께 살던 우리의 집에 들어왔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들어앉아있냐? 나가! 여기 우리 석훈이가 자기 이름으로 사놓은 집이야. 그런데 네가 이 집에 왜 있어? 나가, 이 망할려나! 나가! 그리고 너 두 번 다시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우리 석진이랑도 연락도 하지 말고 석훈이 녀석 길도 챙기지 마. 나가!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달을 저는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마당에 시어머니와 집 가지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 옷까지, 그리고 제 짐을 챙겨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나왔다고 표현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친정에 가지도 않았어요. 마음 놓고 울고 싶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그 집이 당신 아들이 산 집이니 맨몸으로 나가라며 절 쫓아냈던 마당이라 저는 급한 대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집 매물이 안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새로 내가 살 집을 알아보면서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거 참 서럽대요. 출근도 하지 않고 고시원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루하루 그냥 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의 연락을 계속해서 무시했었는데 끊임없이 오는 시동생의 연락에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사돈 어른들한테 연락드려봐도 형수 소식 모른다고 하시고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형수가 일부러 친구들 집에 가서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형수, 저 좀 꼭 만나요. 형수가 밖으로 나오기 싫으시면 제가 형수 계신 곳으로 갈게요. 형 문제예요. 우리 꼭 만나야 해요. 꼭 만나야만 한다. 형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하는 시동생의 간절한 목소리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는 몸을 가누고 겨우겨우 시동생과 만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죠. 시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참을 오열을 했어요. 너무나 망가진 제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서방님이 왜 미안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형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울었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면 괜찮아진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팔은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엄마가 형수 그렇게 내쫓고 나서 저도 엄마랑 잘 안 보고 있어요. 왜 형수 때문에 형이 죽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형수, 엄마가 말한 거 정말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수도 알잖아요. 엄마가 가는 그 점집 거의 사이비나 다름없는 거. 그러니까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형수한테 꼭 줄 게 있어서 제가 보자고 한 거예요. 형이 형수한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 같아서. 시동생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계약한 아파트였죠. 이게 뭐예요? 오빠가 언제 대전에 집을 구해놨어요? 도련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형이 도련님한테는 말했던 거예요, 이거? 이거 오빠가 언제 해놨어요? 형이 형수한테 주려고 넣어놨었나 봐요. 형수 그렇게 엄마 때문에 그 집에서 나가고 나서 제가 혹시라도 형수 물건 더 챙겨드릴 것 있나 그 집에 갔다가 발견했어요. 엄마가 발견하기 전에 일단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형이 계약서 말고도 다른 것도 넣어둔 것 같던데요. 착하고 마음 넓은 남편. 너무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늘에서 먼저 데려간 것일까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저를 늘 지켜주었습니다. 시동생이 건넨 그 계약서와 함께 정갈한 글씨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남편의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미영이 유별난 시어머니 때문에 늘 마음고생 많지. 오빠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미영아, 나는 네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이 낳으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너 닮은 아이가 보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미영아, 나는 아이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슬퍼. 그러니까 미영아, 우리 지금처럼 우리 둘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 나는 미영이 네가 웃을 때가 제일 재밌고 미영이 네가 슬퍼할 땐 같이 슬퍼.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 무리한 거 아니고 너 항상 그랬잖아. 나중에는 꼭 고향 가서 살고 싶다고. 나 대전으로 발령 대기 중인 거 너한테 아직 말 안 했다? 이거 계약서 결혼기념일 때 주면서 너한테 같이 얘기하려고. 미영아, 우리 항상 행복하게 살자. 항상 고마워. 남편이 제게 써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눈물이 다 마른 줄만 알았던 제 눈에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며 타지로 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늘 컸었죠. 그래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언젠가는 꼭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 옆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그걸 기억했었나 봐요.
저희 친정 부모님 집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더군요. 그러면서 회사 발령도 신청해놨다고 말입니다. 지방으로 발령 가는 건 서울 오는 것과 달리 훨씬 수월해요. 더군다나 저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직업이기에 남편만 옮긴다면 당장이라도 이사를 할 수 있었죠.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오빠도 없는 그 집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서방님, 저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당장 오빠 따라갈 생각도 못하고 나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그런 꿈만 꿔요. 오빠 사고 났던 그날이요. 그날이 자꾸 꿈에 나와요. 오빠가 어머님이랑 막 싸우고 나서 현관문을 나가는데 저는 꿈에서 알고 있거든요. 오빠가 그 현관문을 나가면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내가 악도 써보고 오빠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발이 안 떨어져요. 오빠한테 가지 말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입 밖으로 안 나와서 꿈에서 몇 번이고 오빠가 계속 밖으로 나가요. 꿈에서라도 오빠 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깨요. 그냥 매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 늘 남편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남편을 붙잡으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늘 같은 결말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인데 남편과 너무 닮은 시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마치 남편이 살아오기라도 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제 속 이야기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시동생 역시 제 말을 들으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저를 빤히 바라보며 이야기하더군요. 형수, 형이 형수 정말 많이 사랑했던 거 알죠? 그러니까 형 생각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야 형이 행복하죠. 형수가 슬프게 지내면 우리 형 성격에 거기서 편하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우리 형 동생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사랑도 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지내주세요. 형수가 행복해야 우리 형이 행복한 거잖아요. 시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남편의 그 말. 남편이 어디서든 저를 지켜봐 줄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던 것일까요? 남편이 언제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외롭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시동생과 만남 이후 저는 남편의 편지에 적혀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직장도 옮겼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제 모습을 찾아가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나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대전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최근에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한테서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받은 시동생의 연락이었어요. 시동생과 저 서로 말하진 않았지만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면 남편을 더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애써 연락을 안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동생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왔으니 제가 안 받을 게 아니었죠. 형수 잘 지낸다니까 마음 놓이네요. 저 다음 달이면 캐나다로 가요. 수진이 기억하죠? 수진이랑 같이 캐나다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둘이 같이 지내려고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다 허락 맡았고요. 형수한테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시동생은 이전에 파혼을 한 적이 있던 여자분과 다시 재결합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가 쪽에서 캐나다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시동생 직업이 엔지니어다 보니 그쪽으로도 직장을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지내시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맹신했던 그 점집 있죠? 시어머니는 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시동생마저 당신한테 등을 돌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점집에 더 맹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대한 비용의 구슬을 하기 시작했고 한 해 한 해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나중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와 함께 살던 그 아파트까지도 시어머니가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자기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갖 정이 뚝 떨어져서 인연을 끊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랬냐고 나무랄 수가 없더군요. 그저 먼 곳에서 잘 지내라고 그 말만 하고 말았습니다. 참, 저의 시어머니였던 그분다운 인생의 결말이 아닌가 싶네요. 당신 아들이 유일하게 남긴 재산을 왜 그렇게 날렸나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시어머니였던 사람의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하고 넘기려 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하늘에서 지켜볼 남편을 위해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요. 자,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깊은 속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처음이라서 사실은 글을 쓰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속은 시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